감사합니다. 토론 잘 들었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성의 발제에 대한 질문들 시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없나 보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홍승님이 그 코멘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게 일단 김정 선생님 이렇게 개념화하는 것들은 좀 새롭게 또 배웠습니다. 기독교 공간주의 그러니까 바이틀링이 떠오르거든요. 이념적인 그렇죠. 아이틀링. 그다음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자 동맹도 형제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한동안 노동자들을 위해서 교회 쪽에서 상당히 도움을 줬던 특히 유신 시대부터 해서 진짜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떠오르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는 순간 노동자들과 친화성이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상합니다. 나는 대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방 선생님 설명을 근데 이제 해방 신학에서 그래도 아무튼 그 기독교가 그 힘든 사회 또는 인간 해방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소화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좋은 말하지만 같이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또 과제는 아닐 것 같아요. 기존의 아주 극단적 억압 속에서 기독교가 기여했던 바 아직도 그럴 가능성 이것들은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뿌리 깊은 그 본성으로 들어가서 들다 보면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가 그동안에 또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그다음에 산업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최우량 서비스업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들어가서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이른바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것 같은, 이게 성품이잖아요. 성품이다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도 뭔가를 준단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인간민주주의 등, 사회주의,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했던 그 풍부한 인간성 속에 그런 현재의 우리 삶을 넘어서는 그 무엇들에 대한 인간의 희망이랄까요? 또 이 죽음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고 싶은 무엇들 등등에서 종교적 그 본능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민중의 아편 수준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연구 대상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배우는 입장으로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요청사항일 수도 있는데 그 발표의 발전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백포트구 자체가 발견된 게 1932년이죠. 그럼 뒤집으면 그뭐 카우추크나 레닌 세대에는 이런 텍스트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이제 거의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막스가 이제 정책 대변 1848년 고산난 선언이지만 그 직전에 이제 형성된 게 뭐 법적 비판이라든지 경찰 수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든지 이제 공산당 선언의 임팩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패스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 잡으면 이게 두 축으로 막스를 얘기하는 이런 게 그냥 대중적인 그 소위 이제 제2 상시장을 했을 때의 3인주의의 막스주의에 그러니까 이제 카우츠크도 그렇고 교황이라고 하면 카우츠크도 그렇고 레닌도 역시 이 텍스트를 보지 못했다 내용을 모른다기보다는 텍스트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60년대 들어왔을 때 이제 소위 동유럽 현실사회주의 내에서 소위 개혁 그룹들이 이제 자신의 모티브를 이제 이 책에서 찾는 거죠. 이 책과 독일들에 비해서 이제 소위 이제 소위 스탈린주의에 맞서는 이제 스탈린주의의 이제 교조적 역사 인물론 사적 경쟁 인물론에 맞서는 이제 실천적 막스주의, 실천적 변유법 그리고 이제 그 대립으로 가는데 그 텍스트로 이제 쓰였다고 보는 그 부분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왔어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스탈린주의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 알토세르 같은 경우는 소금학주주의의 휴머니즘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거의 반대 입장이죠. 거기에 입장이고 또 스탈린주의의 결정론적인 듯한 사실 실제 결정론이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결정론적인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초보는 분명히 결정론적인 얘기를 보여주는 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탈린주의하고 쫙 맞아 들어가 있을 수는 없는 상당히 비판적이거나 현실법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서 역사의 선물로 사회적 존재로 이게 파악해가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한 주체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찰초과는 알토세르가 얘기하는 구조에 대한 강제 호면 뭐 이런 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주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알토세르하고도 좀 안 맞고 스탈린주의 쪽에 어떤 불가역적인 어떤 생산 발전 이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막수주의자도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불가역적 생산 양식이 뭔가 가역적일 수도 있고 지그재그가 아니라 지그재그 가면서 얼마든지 인간의 확인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과정 전체가 거의 전쟁이구나. 전쟁을 치운다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더 강하게 가져야 되고 물론 스탈린도 피케 독재 기간에 내부 외환의 상당한 장기적인 그거라고 봤고 그 전쟁을 제대로 치러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레닌도 가보면 그렇게 봤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잘 나왔던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스탈린 체제가 안정화됐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여전히 제국주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 후에 변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내적으로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정주의적인 요구들이 소련 사회 내에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냥
당 지도부들의 오류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그 내적인 욕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눈으로 보자면 외부의 온갖 영향들이 수용사를 스며들어가면서 전선이 뭐 러시아 국경선을 아니면 동북권을 이렇게 딱 국경선을 이렇게 딱 놔두고 거의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전쟁은 그 국경 안으로 스며들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을 들여다보면 스탈린 체제 역시도 그런 전쟁주의인데 불구하고 일정하게는 안정화됐다는 그런 현상도 좀 같지 않나. 그 당시에 많은 시민자들이 동북 쪽에서 뭐랄까 최상의 최악의 사회주의고 최선의 자본주의보다는 더 낫다. 라는 그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환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사회 건설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의 심각성이라든지 집요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뻔쩍했다.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했다. 경찰 처벌은 뭐 막스의 다른 이론이든 특히 자본론 같은 경우는 딴 거보다 이 자본주의 발전 자체가 스스로부터 판다는 얘기를 지금 뭔가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갈 때까지 간만 정말 그랬지 않아요. 뭐 레닌이 역할도 좋지만 이처럼 그 자본론 자체만으로도 이 자본주의가 인류의 최종판이 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입증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어 지서는데 잘 모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경철 수고랑 자본론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서부에서는 경철 수고를 휴머니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투세르 같은 걸 비판하는데 문제점은 저는 자본론과 경철 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특히 자본론 1권과. 왜냐하면 자본론 1권은 막스가 직접 다 쓴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스의 생각을 어떻다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경철 수고는 완성된 게 아니라 거기가 자기가 메모장 비슷하게 해서 자기 아시겠지만 포이에바라 생각도 있고 헤겔 생각도 있고 막스의 생각도 있고 초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완성된 문건인 자본론과 비교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서구의 막스주의의 연장선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알투세르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환경, 그죠? 그래서 이 소련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나오는 거지 학문적으로 보면 경철 수고와 자본론을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오히려 한다면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 가지고 그 관계를 연구하는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 선언은 완성된 거고 또 그 엥겔스랑 같이 협의한 그다음에 공산주의자 동맹의 하나의 동맹일 때 그래서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이 일관성이 있냐 없냐 단절되냐 이거는 따질 수 있지만 경철 초고 가지고 그런 논쟁을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거라고 하죠. 그거는 뭐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관성은 있죠. 네. 근데 그것이 전제 전환을 했다는 거. 네. 부르주아 경제학 이제는 자연 상태로 바뀐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후에 막스의 행보에 촉박이라고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양극화태제부터 보면 계속 간다. 소외 문제라든지 다 끝까지 간다. 그 모순 문제 중심에 있는 것도 다 같이 간다. 게다가 저는 경찰 쪽으로는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막연하지만 나름의 그 방향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자본과의 관계라든지 그 자본론에도 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럼 좀 더 이제 말씀하신 부과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스의 사상적 성장이 어떻게 성장했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스의 박사 논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그 유물론 원자론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라인 신문 시대에는
급진적인 부르주아식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급진적인 부르주아식 생각을 파리로 오게 되면서 노동계급으로 보면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라인 신문 시절, 그 다음에 이 초고, 그 다음에 해결 법철학 비판, 그 다음에 이 독일 이데올로기 여기까지는 사상의 형성 과정인 거고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한 게 그 공산당 선언이고 그래서 쭉 본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포에르와 해결을 받아들이면서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스의 일관성에서 볼 때 저는 뭐 일관성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다만 비교 대상이 완성된 문건과 초고를 가지고 그걸 논쟁한다는 게 그게 좀 문제라는 그 초고 네. 문제를 떠나서 네. 박스가 이제 제대로 좀 공부 좀 하고 시작하는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앞에 잠깐 하고 있지만 노동력 네. 없었고 네. 그다음에 지대 문제도 자본농가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그 마지막 거의 후기에 나오는 그 고타강령 비판에 보면은 네. 이제 양극화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는 지주 문제를 건너뛰었다고 심하게 또 비판합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게 보면 이 산업자본에 비해서 지주라는 거는 뭐 이제 없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그냥 부동산으로다가 지주가 엄연하게 또 그러니까 막스의 사상은 발전 중이었다. 발전 중이었고 이제 자본론까지 와서 훨씬 더 많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자본론은 물론 저희가 완성은 못했지만 최소한 3권까지 가야만 자본주의가 왜 망하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본론까지 가야 3권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보통은 1권 많이들 하고 2권이 또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논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자본론이나 공산주의처럼 일원화한 텍스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논자들이 좀 어떤 이의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그러면 43년 아까 그 라인 신문 얘기했지만은 켈린 신문 사설 43호가 있습니다. 43호가 있고 43년도죠. 1843년 썼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경찰 초고인데 그 두 개 속에서 제가 살펴봤을 때는 이미 종교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법 철학 비판에서 본질적으로 종결됐다고 할 때 거기만 가지고 이제 그 많은 그 이론가들이 예를 들어서 그 뭐 이게 본질적 종결된 게 무슨 의미냐 막 따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켈른 신문 사설 43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다음에 해결법 철학 비판, 그다음에 그 경찰 초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미 그 종교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부족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오늘날 21세기에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기독교란 종교를 분석하고 이미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하나의 지금 주제로 지금 계속 만들어 놓고 그걸 자료만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김남희 선생님께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이제 마르크스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건 종교가 아니다. 종교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다.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개혁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찰 초고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말 그대로 초고 입장, 그런 정치경제학 비판에 들어가기엔 초고 입장에서 계속 이제 발전돼서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학부 때나 예를 들어 또 석사과정 때 어떤 리포트로 제출했던 이론하고 또 논문,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쓴 이론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비교한다는 것 아까 김성의 말씀 좀 맞고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르크스가 이미 이때부터 본질적으로 이미 그 종결됐다고 얘기하고 휴먼 사서 44, 이때부터 이미 그 마르크스는 종교에 대한 이미 그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그 자본론까지 이어지는 그 긴 어떤 그 여정이 시작된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됐다. 저는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 못하냐면 사실은 이제 이 경찰 추구는 텍스트 자체를 보자면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제 막스의 사상 이런 발전에서의 이제 그 어떤 알지성은 딴지 그랬을 뿐이지 그 일정한 일관성 가진 이제 발전 동력에서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196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 텍스트 자체가 이제 소위 이제 소련 현실사회주의와 소련 막스주의에 대한 비판의 무기로 첫 번째로는 이제 소위 웨스턴 막스주의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동구에서 소위 이제 개혁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경향의 이제 프락시스 그룹들이 이제 요 텍스트를 갖다 이제 자기의 원고로 이제 삼으니까 그게 거꾸로 이제 강력하게 반동이 되면서 이제 소련에서는 텍스트 갖다 이제 초기 수준의 이제 하나의 습작으로 평화를 하는 그런 게 정착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 결을 보자면, 특히 이제 계급 문제를 계급 문제, 그러니까 이제 막스의 소위 계급 개념은 사실은 오늘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인간 개념으로부터 도출하는 건데, 그렇죠. 인간 개념으로부터 이제 인간 대 인간,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급적 대립이라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레닌 시대 또는 이제 스탈린 시대에 오게 되면, 이게 다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나 운동 차원에서는 옛날에 이제 철학적인 것일 뿐, 이미 이제 그런 다 정리된 문제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약간 그런 대립들을 더 촉발시켰던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탈린의 이제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용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스탈린 과잉 대표되는 사회주의. 그래서 이제 스탈린 썼던 짧은 팜플렛인 이제 전투 비용론과 사적 비용론의 짧은 텍스트가 이제 거꾸로 이제 러시아에서는 교조가 되는, 소련에서는 교조가 되는 거고, 이제 경찰 초보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는 아무리 습작이라고 하더라도 천재가 쓴 글이고, 그다음 이 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은 아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세기를 형성 중인 소위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강력한 이제 이론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스탈린의 철학 저작은 그러니까 글로서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조잡한 수준이긴 하지만 임팩트는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막스의 영향력이 서유럽에 좀 한정돼 있다, 플러스 알파로 한정돼 있다 그러면 스탈린의 영향력은 전 지구상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더 유사한 예로는 마오의
오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내용에 허접 방문 관계없이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의 이제 그 엇갈린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를 갖다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별로 비슷한 얘기 되더라고요. 거기서 잠깐 추가할, 그래서 저는, 두 분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제 말 유주하면, 우리가 한번 마르크스의 사상과 레닌의 사상과 스탈린의 사상,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게 더 의미 있는지를, 그런 토론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에 발견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련에서는 이미 스탈린주의, 즉 막스 레닌주의를 자기들이 교조한 이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 출판을 제가 알기로는 바로 출판 안 하고 60년대가 나중에 출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막스주의를 총망라했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못 본 막스책이 나오니까 총망라가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경철 수고가 그 말하면 막스주의가 막스 레닌주의, 즉 스탈린주의로 이퀄화되는 거에서 악의가 안 맞는 것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막스주의와 레닌주의나 스탈린주의의 어떤 차이점, 막스의 풍부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걸 토론하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날 현재에서 저는 막스주의는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는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요.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는 비실천적인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막스는 레닌의 시대, 러시아 혁명과 같은 파쇼와 전체주의에도 살았고 영국과 같이 발전된 부르주아주의에서 살았기 때문에 80년대 때는 레닌주의가 우리한테 먹게 들었지만 오늘날 같이 일반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레닌주의가 가지고 무슨 혁명을 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히려 막스는 이미 그걸 다 생각하고 고민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밌는 토론. 네, 그거 토론해. 그때 한번 토론자로 참여하시던지 그거 토론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도발적인 게 있다. 난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 근데 80년대 레닌주의랑 먹히지. 이게 무슨 레닌주의가 먹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법에 레닌이 얘기하는 정치법의 중요한 요소를 16가지가 있는데 그걸 셋으로 딱 나눠요. 그걸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합과 분석.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이다. 좀 낯설잖아요. 양질 전환, 부정질 전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이면서 분석적. 그리고 이제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전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보든 간에 우리는 거기서 배울 거 배우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비판할 거 비판하면서 우리가 종합한다. 그렇죠. 바로 그게 막스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스주의야. 그걸 잘 알아. 그러니까 막스주의에 따르면 우리가 막스도 짓밟아야 되고 레닌도 짓밟아야 되고 스탈린도 짓밟아서 우리 조건에 맞는 이론을 짓밟을 것만 아니라 존중할 건 존중할 당연하지. 그거야 지향이니 그거야 당연하죠. 제가 시간 때문에. 예. 다 끝났어요. 사실은 예. 6시에 끝내면 돼요, 6시에. 예. 저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장임 선생님께서 제가 설명하셨듯이 현대적 용어 시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 발언하시고 지금 발언 안 하시는 분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신다고 해가지고 그 발제문에서 보면은 자본론은 자본 축적 과정에서 상대적 과잉이고 그 실업자의 증대가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이 문제를 드디어 해결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전체 논제랑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과잉인구가 실업자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대중적인 해설서에서는 하는 얘기긴 한데 사실 자본론에 보면은 과잉인구 종류를 실업자뿐만 아니라 보면 이성적 과잉인구, 정체적 과잉인구, 잠재적 과잉인구, 그리고 피고 빈민, 실업자는 피고 빈민의 일부겠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혹은 과거의 농민 이런 사람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마르크스가 상대적 과잉인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실업자로 이렇게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자본 축적 과정에서 이게 계속 증대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게 아니라, 예컨대 불가한 자본 대 가변 자본 비율이 2대1이었다가
이게 뭐 불변 자본 비율이 뭐 30, 그리고 뭐 가변 자본은 10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가변 자본이 분명히 줄어드는 건데 3대 1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1에서 10으로 늘어나니까 총 자본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 취업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딸이 보면은 상대적 과잉인구 풀이 있어야 되고 거기로부터 상대적 과잉인구를 흡수하면서 예컨대 케이스주의가 완전 고용을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보면은 뭐 중국도 그렇고 상대적 과잉인구가 되게 많은 데는 자본들이 이제 집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커지고 경제 성장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취지는 충분히 전달하는 것 같은데 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섬세히 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게 너무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화 무인화는 참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자꾸. 그 과정에서 뭐랄까 그 총체적인 인구조차 노동 인구 전체 숫자도 필요 없어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죠. 산업이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도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비중이 줄어들어도 총량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전환되면서 점점 그 총량조차도 필요 없어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이제 저는 노동시간 축소밖에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4시간 노동제 보편화하자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본이 절대 못합니다. 그때는 바꿔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제 생각은 좀 섭섭지만 그런 식으로 그 실제 과잉인구들에 대한 세분화된 그런 게 아니 제가 원래 드리고 싶던 말씀은 그 상대적 과잉인구를 흡수하다가 그 풀이 좀 바닥나면 오히려 상대적 과잉인구를 오히려 내뿜는 방식으로 그 신자유주의가 그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전반적으로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적 과잉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안 늘어나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 필요 없어진 노동력들이 막스 표현으로는 전통적인 간의 노예라고 표현했어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흡수되고 있다.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거의 어디가 안정적인지 없는 상황으로 자꾸 밀고 있는 거죠. 이게 막스 시대나 20세기 초나 소련 붕괴될 때나 이때하고 또 다르신 그런 상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걸 흔히 말하는 4차, 5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 이부동적으로 하는 건 무인화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인구가 조금 있지만 그거에 대한 비교가 안 되는 게 키워집니다. 그게 이제 부처 토대를 해서 이른바 후기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 4차 산업혁명 이 얘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긴 한데 신자유주의에 의한 거는 이 반세기가 넘어졌잖아요. 이건 좀 다른 신자유주의를 넘어섰나. 차오르는 그 현재 변화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그런 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에 앉아 있으면 몸이 좀 편하거든요. 훨씬 안정적이죠.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어디 잘지 모르는 사람들은 부정기질이 대부분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몇 분이죠? 네? 약속이 돼, 약속.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영수 프로. 간단히 하고 다시 우리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보시죠. 수고하셨고요. 아니, 저는 또 말씀 주십시오. 네, 얘기하고 진행해서 제가 박영도 선생님, 예,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말씀 아까 하려고 했던 하세요.
그건 뭐 그 김양희 선생님처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스가 주장했던 이론이나 어떤 언어를 대중이 좀 듣기 편하게 좀 현대적 언어로 좀 바꿀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역사적 우리 유물론에 대해서도 15개 명제로 제시되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또 오늘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재구성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레닌이나 스탈린,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서 한번 그 3자 토론 하듯이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